다치니까 되게 인대가 다친다든지 뭐 그런 게 많은데 되게 이제 중견이후에 나이 많으신 분들은 되게 연골이 퇴행성으로 좀 많이 상하고 이런 병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내용을 위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정형외과가 뼈를 하는 데는 맞는데 사실 뼈보다는 관절을 위주로 이제 병들이 다 담당하는 분야가 나눠져 있죠. 그래서 제가 하는 부분은 이제 무릎이고, 보시면은 이제 무릎에 엉덩이 관절, 무릎, 발목 이렇게 있는데 무릎이 제일 큰 관절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병도 무릎 환자들이 제일 다른 관절에 비해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일단은 무릎이 어떻게 생겼는지,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설명을 드려야 어디서 병이 생기고 그런 걸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히 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다리에 있는 관절 3개인데 여기가 이제 엉덩이 관절이고요. 요게 이제 발목 관절입니다. 보시면은 되게 이제 뼈에 딱 끼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생겼는데, 무릎을 보시면 요게 이제 정강이뼈고요. 여기 허벅지뼈고, 요 앞에 동그란 게 이제 그 무릎 슬개골이라고 해서 무릎슬에 이제 뚜껑 개자, 그러니까 무릎 뚜껑 뼈죠. 근데 이제 그렇게 3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밑에 이제 평평한 관절에 이게 둥그런 게 얹혀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불안정해 보이고 다른 관절에 비해서 그런 관절입니다. 그래서 무릎이 움직이는 영상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무릎이 이제 구부러졌다. of the medial collateral 그냥 ligament. 봐도 평평한데 이제 둥그런 게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되게 불안정해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연골이나 다른 이제 조직이 많이 손상이 됩니다. Okay. 그 모식도를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정강의 뼈가 있고 위에 허벅지 뼈가 있는데 그 속에 이렇게 복잡한 인대들이 좀 연결이 돼 있고요. 거기 이제 무릎의 다른 관절에는 잘 없는 이제 연골판이라는 이런 조직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 C자 모양으로 동그랗게 생겼는데, 그래서 이게 무슨 기능을 하느냐? 이 단면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뼈가 있고 거기에 뼈를 덮고 있는 이제 물렁뼈 연골이 있고, 그 다음에 연골판이라고 아까 이제 C자 모양으로 생긴 게 단면을 해서 보면 이렇게 삼각골로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뼈를 둘러싸고 연골이 있고 연골판이 있고, 이거 두 가지를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오늘 제가 이 2가지 병이 사실은 대부분의 환자들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골판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아까 이렇게 C자 모양으로 생겼다 그랬는데 쉽게 얘기하면 아까 평평한데 둥그란 게 얹혀 있으니까 되게 불안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그랗게 이렇게 그 도나스백이나 또아리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무릎을 안정적으로 좀 받쳐주는 역할을 해요. 충격 흡수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무릎이 안쪽이랑 바깥쪽에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골판이 아까 이렇게 보시면 연골판이 이제 멀쩡하게 살아있으면 이렇게 충격 흡수를 잘 해주는데, 만약에 연골판이 이제 손상이 돼서 없어졌다, 뭐 이렇게 수술해서 잘라냈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충격 흡수하는 게 없어지니까 이 관절 연골 자체에 충격이 많이 가겠죠. 그래서 이제 관절염도 빨리 생길 수 있고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2번째 연골인데, 연골은 이제 뼈를 둘러싸고 있는 이 하얀 게 되게 위아래로 뼈가 한 2-3mm 정도 두께로 이게 연골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이 표면에 보시면 마치 유리항아리처럼 매끈매끈해요. 그래서 수술할 때 이제 관절 내시경 사진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위에 뼈, 허벅지 뼈고 밑에 이게 이제 정강이 뼈인데 관절이 되게 매끈하게 이제 깨끗하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이렇게 끼어서 보이는 게 아까 말씀드린 연골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요거 아니면 요 부분에서 이제 퇴행성 질환이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연골이라는 게 뼈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우리 체중이 되게 뭐 적게 나가시는 분은 40-50kg도 되지만 많이 나가시는 분은 한 70-80kg 나가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뛰어다니거나 그렇게 되면 체중이 한 5-6배 충격이 무릎에 가요. 그러면 몇백 킬로의 충격을 견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런 뭔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너무 복잡하니까 건너뛰고, 그래서 사실 연골을 제대로 복원하려면 이런 복잡한 구조를 복원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그런 방법은 개발이 못됐어요. 아직 앞으로 연구를 많이 앞으로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제 아까 똑같은 단면인데 이게 뼈고요.
여기 연골이 이렇게 2, 3mm 간격으로 2, 3mm 두께로 이렇게 둘러싸고 있고 중간에 연골판이 끼어 있는데 보시면 이 까만색 있죠. 까만색이 혈관이에요. 혈관인데 혈액순환 어디든지 이제 다치게 되면 피가 상처가 나잖아요. 그죠? 상처가 나고 그다음 딱지가 않고 그러면서 이제 상처가 낫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연골이나 연골판이라는 조직이 보시면 혈액순환이 잘 안 돼요. 여기 보면은 혈액순환이 여기까지만 되고 대부분은 안 되고 연골도 보면은 깨끗하게 그냥 깨끗해 보이죠. 혈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손상이 한번 일어나게 되면 저절로 낫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뭐 약물 치료를 하기도 하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무릎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럼 무릎이 이제 왜 아프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가끔 이제 요새는 좀 적은데 가끔 옛날 어르신들이 오시면 이제 신경통이 무릎에 생긴 것 같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인대가 다쳤다고 들었다 뭐 이런 분도 있고, 또 이제 퇴행성이 왔다고 정말 이제 병원에 가서 들으신 분도 있고, 가끔 이제 뭐 MRI도 찍고 뭐 해가지고 연골이 찢어졌다고 막 심각하게 해서 오시는 분이 있는데, 차차 하나하나 알아보면 신경통은 뭐냐면 이제 허리가 나쁘신 분들한테 허리에서 신경이 눌리면 거기서 이제 다리 뒤로 이렇게 쭉 당기는 증상들이 생겨요. 그래서 혹시라도 허벅지부터 이제 종아리까지 무릎 주변이라도 쭉 당기는 증상이 있으시다 그러면 무릎이 아니고 허리 진료를 일단 보셔야 되겠고, 또 하나는 이제 나이 많은 할머니 어르신들 이렇게 시골에서 농사 짓고 많이 하다 보면 허리가 이렇게 꼬부러져가지고 이제 꼬부랑 할머니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허리가 굽어 있으니까 허리가 굽은 채로 서 있으면 이게 앞으로 꼬꾸라질 거 아니에요. 이제 넘어져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넘어지려면 무릎을 이렇게 굽히고 다녀야 돼. 이제 꾸부정하게.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젊은 사람도 무릎을 꾸부정해가지고 저 10분 이상 구부린 채로 걸으라 그러면 되게 아프겠죠. 무릎이. 통증이 힘들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통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허리를 먼저 진료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인대는 다치지 않으면 그냥 뭐 찢어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젊은 환자들이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교통사고나 뭐 이런 사고 때문에 이제 다치게 되고, 그냥 나이 들어서 갑자기 어느 순간 조금씩 아파졌는데 인대가 뭐 늘어났다든지 인대가 다쳤다 뭐 그런 얘기 들으시면 살짝 약간 무시를 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생기는 게 무릎 힘줄 통증이에요. 이게 보시면 특히 이제 젊은 여성분들 보시면 이렇게 힐을 많이 신고 다니잖아요. 아까 꼬부랑 할머니 보여주셨듯이 이렇게 힐을 신으시면 힐이 높으면 높을수록 걸을 때 이렇게 무릎을 구부리고 걷게 돼요. 그것 때문에 무릎 앞쪽에 통증이 굉장히 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이렇게 안 하던 운동을 갑자기 마라톤을 했다, 뭐 아니면 힘든 일을 했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무릎 통증의 원인이 되는데, 대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연골이나 연골판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 이제 무릎 주변의 근육이나 힘줄에 생기는 통증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이제 흔히 병원에 많이 오시게 되고 수술까지 하게 되는 질환 두 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관절 연골, 뼈를 둘러싼 연골이랑 연골판입니다. 그래서 연골이 찢었다 그러면, 연골이 다쳤다 그러면 그래도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고, 일단은 보시면 아까는 깨끗한 거 보여드렸는데 지금 보면 위에 있고 연골판이 좀 엉망이죠. 이렇게 그냥 보셔도.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연골판 파열의 치료를 해야 되는지 뭐 그런 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나이가 들면 누구나 이제 생길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병들이. 연골판은 일종의 이제 노화 현상처럼 누구나 이제 30대가 지나게 되면 퇴행성 변화가 생겨요. 누구나. 그래서 중년 이후에 이제 서서히 이제 파열이 진행되는 환자들이 많아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럼 얼마나 생기냐? 그럼 꽤 많아요. 그래서 50대 이후에 이제 얼마나 생기냐 조사를 해봤더니 50대 이후에 보면은 거의 10명 중에 이게 파란색이 남자고요. 빨간색 여자인데 보면 거의 30%, 70대, 그럼 거의 50%가 생겨 있습니다. 그리고 파열이 꼭 아니더라도 그냥 퇴행성 변화만 있는 환자도 보면은 10%, 뭐 한 1, 20% 가까이 돼요. 그죠? 그럼 이 환자들 그러면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한 2, 300명 돼 보이는데 이 중에 100명 정도 다 수술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파열이 있어도 사실 증상이 없으면 수술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증상이 없고 관절염이나 이런 게 없어도 한 20% 정도 환자에서 이제 파열이 있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만약에 파열에 대해서 증상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무릎이 갑자기 붓고, 부으니까 잘 안 구부러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방향 전환하거나 이제 계단 오르내릴 때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간혹 이제 갑자기 퇴행성 파열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길 가다 갑자기 저기 버스 잡으러 뛰어가다 갑자기 탁 주저앉아가지고 실려가기도 하고, 뭐 그런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이 있으면 연골판이 혹시 찢어지지 않았는가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수술은 꼭 해야 되느냐 그런 게 아니고, 나이랑 이제 얼마나 아픈지, 그 다음에 얼마나 이제 활동을 하시는지에 따라서 수술을 결정을 하게 되고, 파열이 됐으니까 당연히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혹시 그 꼬매가지고 복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대부분 얘기를, 그게 이제 희망사항인데, 저희도 희망사항이긴 한데, 대부분은 이제 이게 굉장히 이제 퇴행성으로 낡아서 찢어진 거기 때문에 그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태에 따라서 잘라내기도 하고 봉합하는 방식으로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수술은 이렇게 이제 무릎에 가는다라 관을 한 2개 정도, 하나 2개 해가지고 내시경으로 치료를 하게 되겠고,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봉합이 가능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실로 꼬매줘요. 꼬매주면 이제 이 파열된 게 덜렁거리는 것도 잡아주니까 통증도 좀 줄어들고, 그다음에 연골판 기능도 좀 살릴 수 있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하면 좋은데, 대부분은 이렇게 아까 요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대부분 이제 혈액순환이 안 좋은 요 쪽에서 찢어져요. 여기서 탁 찢어지면 꼬매도 잘 붙거든요. 근데 대부분 요 안쪽에서 찢어지기 때문에 봉합해도 그냥 헛수고만 하고 붙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연골판 파열이 있어서 아파서 수술을 하게 되면 그 봉합보다는 이렇게 파열된 조각을 좀 정리를 해서 좀 덜 아프게 만드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절제하는 수술을 굉장히 많이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뭐 미국에서는 해마다 거의 이게 얼마죠? 65만 명이 수술을 한다 그러고, 그 다 작은 나라인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은 10년 동안 거의 30만 건 이상이 시행되고 있는데, 보시면 아까 그 중년 이후에 점점 이제 퇴행성 변화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파열도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수술 환자의 대부분 이 40대 이상 환자가 반이고, 뭐 이런 데서 보시면 중년 이후가 거의 수술 환자의 75%를 차지하고 있어서 젊은 환자들은 이런 수술 잘 안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40대, 50대, 60대인데 점점 늘어나죠. 특히 이제 여자분들이 수술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그리고 나이대도 보시면 뭐 비슷합니다. 나이 많으신 그 중년 이후에 환자분들이 많이 받게 되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수술을 왜 하는가? 간혹 이제 뭐 연골이 찢어졌으니까 수술 안 하면 큰일 나고, 뭐 이렇게 퇴행성 관절이 생기면 어떠냐, 이런 걱정을 하셔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아까 연골판이 이렇게 쿠션 역할을 해준다 그랬는데, 잘라내니까 당연히 이게 쿠션 역할이 복원될 리는 없겠죠. 그래서 이게 수술을 한다고 해서 관절염이 예방되거나 하는 효과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없는 걸로 되어 있고, 그럼 왜 잘라내냐? 아프니까 하는 거예요. 수술은. 그래서 파열이 있더라도 만약에 통증이 없으면 굳이 수술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파열된 조각을 해서 이제 걸리고 무릎이 붓고 하는 증상이 호전되기를 원하는 거, 수술은 이런 식으로 해요. 이렇게 파열된 게 있으면 이렇게 기구를 넣어서 카메라로 보고 이렇게 잘라내는 이런 식으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연골판 파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관절 연골이 상하면 어떻게 되느냐. 근데 보시면 이제 그럼 연골이 다친 게 관절염인가? 그렇지 않아요. 연골 손상은 이런 식으로 국소적으로 이렇게 딱 부분이 떨어져 나온 게 이제 연골 손상이고, 퇴행성 관절염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벗겨져 가지고 얇아지고, 여기 누리끼리한 거 보이죠, 그죠? 이게 뼈예요. 그래서 연골이 다 닳아가지고 뼈가 드러나 있는 거고, 하여튼 이 두 개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중에 먼저 연골 손상의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보시면, 그래서 다 수술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조그만 병변은 이제 치료할 필요가 없어요. 작은 건 필요 없고, 이렇게 크면서 전체적으로 다 떨어져 나온 경우에는 이제 요 경우에 한해서만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간혹 이제 뭐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면 약이나 주사로 안 되나요? 뭐 수술 받기 싫어요, 겁이 나요, 이러신 분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는 치료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안 되고, 만약에 이제 증상이 있고 그렇다 그러면 수술을 반드시 해야지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연골이 사실 굉장히 이렇게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복원을 해야 아까 얘기했던 이제 우리가 뛰거나 뭐 했을 때 몇백 킬로의 힘을 견딜 수 있는 연골을 만들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나와 있는 어떤 치료도 아직 거기까지 완벽하게 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가까이 가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의사들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제일 전통적인 치료는 이런 겁니다. 이제 이렇게 손상이 된 부분이 있을 때 뼈에다 이렇게 구멍을 뚫어요. 구멍을 뚫으면 요 밑에 뼈에서 이렇게 피가 쭉 나와가지고 이제 아까 그 상처가 나면은 딱지가 이렇게 앉아야지 낫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딱지가 앉았다가 나중에 한 1년 정도 지나면 이렇게 연골이 재생되는 것처럼 이렇게 깨끗하게 메꿔지는데, 실제로 문제는 이렇게 재생이 되더라도 정상 연골은 아니라도 굉장히 이제 특성이 안 좋아요.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단단하지 못하고.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냐 해서 또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이제 다른 데 있는 걸 떼다가 이렇게 옮겨 심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요새 이제 지하철이나 어디 보시면 신문이나 이런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줄기세포 치료 이런 거 많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마치 이제 뭐 세포 치료하면은 굉장히 이제 정상이 되고, 뭐 여기 보면은 청춘을 심다 그래서 되게 20대로 무릎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처럼 사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약간은 좀 과장된 면이 있고, 그래도 세포 치료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치료보다는 조금 효과가 더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좀 더 이제 무조건 다 하는 건 아니고 크기가 클 때 세포 치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요새 많이 나오는 이제 줄기세포 치료가 요 세포 치료를 좀 대체하는 치료긴 한데, 문제는 비용이 굉장히 이제 수백에서 한 1,000만 원 가까이 드는 치료인데, 그만큼 효과가 있는지는 조금 더 저희가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이제 손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퇴행성 관절염 이렇게 되면 어떻게 치료해야 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절염이 뭐냐,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뼈를 둘러싸고 관절 연골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닳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뼈를 보호하는 연골이 없으니까 뼈에 충격이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걸을 때 통증도 좀 생기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게 있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퇴행성이랑은 좀 다르고, 퇴행성 관절염은 이제 연골이 망가지니까 무릎이 붓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반대로 이제 관절 자체에 염증이 생기는 병이 있어요. 자기가 자기 무릎을 막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병인데, 그래서 염증이 생기면 그러면서 이제 반대로 관절 연골이 망가지고, 이런 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관절염이 생기면 어떠냐, 똑같이 이제 무릎이 자주 붓고 소리도 나기도 하고 걸을 때 아프고, 그다음에 안구 부러지기도 하고 다리가 점점 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대 이렇게 괜찮았던 다리도 나이가 되면 점점 휘어지기도 하고, 더 심해지면 이렇게까지 휘어서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돼서 오시면 방법이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많이 어디서 들으셨겠지만 인공관절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걸을 때 보시면 다리가 쩔룩거리고 다리도 많이 이렇게 휘어 있고, 걸을 때 휘어 있으니까 걸을 때 힘을 잘 못 받고 자꾸 휘청거리는 것 같고 그런 증상이 생기고, 또 잘 못 걸으니까 많이 못 다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도 받고, 운동 못 하니까 살도 찌고 당뇨도 심해지고 뭐 이런 문제가 또 생기고, 또 이제 잘 못 다니까 일도 잘 못 하니까 돈을 잘 못 벌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기도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생이 우울해지고 막 그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관절염 진단을 어떻게 하느냐, 보시면 대부분은 이제 MRI까지 찍으실 필요는 없고 엑스레이로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 이게 이제 정상 관절이에요. 보시면 이게 이제 아까 보였던 관절경 사진인데, 위에 뼈랑 밑에 뼈가 이렇게 엑스레이를 서서 찍습니다. 서서 찍으면 이 연골은 엑스레이 안 나와요.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공간이 떠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보이면 관절염 없이 괜찮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 관절염이 심해져서 오시면 여기 오시면 뼈도 원래 이렇게 동그랬었는데 이렇게 뼈 쭉 튀어나오고 뼈랑 뼈 사이도 가까워지고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러면 이제 관절염이 이 정도 되면 이제 인공관절을 해야 될 정도로 심한 건데, 그래서 무조건 이제 뭐 MRI랑 그런 고가의 검사를 할 필요는 없고 대부분 이제 엑스레이로 충분히 그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관절염 초기에는 이렇게 엑스레이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의심이 되면 MRI 검사를 하라고 병원에서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64세 여자 환자분인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엑스레이 보는데 공간도 잘 유지돼 있고 괜찮죠. 환자는 계속 아파요. 그래서 MRI를 찍어봤더니 여기 이제 MRI 사진인데 보시면은 요 위에 뼈고요, 위아래 뼈. 요 까만 게 아까 계속 말씀드린 연골판이고, 그다음에 요 회색 두께로 한 2, 3mm 이렇게 위아래로 있죠. 이게 연골인데 이 안쪽에 보시면 연골이 여기까지 오다가 여기 없어요. 허옇게 비었죠, 그죠? 이렇게 되면 이제 연골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엑스레이가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MRI 찍어보면 이렇게 심한 경우도 있으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퇴행성 관절염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관절이 닳아서 되는 증상이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관절이 다 망가지면 이렇게 크게 째고 인공관절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수술을 하면 이게 정상으로 될 수 있느냐, 환자분들이 계속 이제 치료라는 관점이 의사랑 환자분들한테 좀 괴리가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은 뭔가 치료를 받으면 젊었던 나이에 20, 30대 무릎으로 가기를 바라는데 현실 아직까지 이제 그런 방법은 없어요. 이제 그런 방법 없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관절염이 안 생기도록 예방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예방을 하느냐? 관절염이 왜 생기는지 알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위험한지 이런 걸 다 없애면 관절염이 덜 생기겠죠. 그래서 쭉 보시면 크게는 이제 무릎 자체에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전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국소적 인자를 보시면 다리가 이렇게 옷자다리이신 분들이 있어요. 원래 체질적으로 관절염이 생기기 어릴 때부터. 그렇게 되면 이 체중이 지나가는 선을 쭉 그어보면 무릎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요. 그죠? 그러면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밥도 우리가 밥 먹을 때 한쪽으로 막 계속 씹으면 그쪽만 썩겠죠. 밥 안 먹는 쪽은 덜 썩고.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체중이 쏠리게 되면 안쪽에 관절염이 좀 빨리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다리가 휘어 있으신 분들이 충격이 많이 가는 운동을 하거나 그러면 더 빨리 망가질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이제 젊었을 때 운동을 하다가 인대가 이렇게 다쳤거나 아니면 연골이 찢어졌을 때 되면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관절염이 좀 빨리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전신적으로는 뭐가 있냐? 첫 번째 나이인데 아까 나이가 들수록 관절염이 좀 많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죠? 나이는 어쩔 수 없죠. 나이는 어쩔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는 이제 여자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남자분들보다. 이것도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특히 여자분들 경우에 나이가 많이 들수록 굉장히 좀 자기 무릎에 관심을 가지고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는 고칠 수가 있어요. 뚱뚱한 거예요. 그다음 비만. 뚱뚱하면 관절염이 많이 생깁니다. 또 하나는 직업이에요. 자기 생활. 그래서 이렇게 힘든 일 젊어서부터 많이 하시고 그러면 관절염이 또 많이 생길 수 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 특히 이제 할머님들이 이제 관절염 있으시면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 이제 시골 할머니들이 많아요. 이렇게 젊어서 이렇게 밭일 쪼그려 앉아가지고 계속 밭일 하시고 하면은 관절에 굉장히 무리가 많이 오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관절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유전이 있느냐, 그거는 조금 불분명해요.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럼 간혹 또 이제 골다공증이 있어가지고 관절염이 온다라고 오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골다공증이라는 관절염이랑 큰 관련은 없습니다. 그래서 쭉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로 이제 나이에 따라서 많아지고 관절염이 여러 관절이 있지만 무릎이 제일 많아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여자애들 많고 특히 이제 인공관절을 할 정도로 관절염이 심한 관절염은 대부분 여자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인공관절 수술 만약에 100명을 한다 그러면 그 중에 남자분들은 2~3명밖에 안 돼요. 대부분 여자 할머님들이 인공관절 수술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게 아마 성남시에서 조사를 했나 그랬을 텐데 엑스레이 쭉 찍어서 봤더니 역시 이제 아까 연골판 파열처럼 나이가 들수록 쭉 이게 올라가요. 그래서 이 관절염을 보시면 이제 여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50대가 되면 엑스레이에 벌써 관절염이 보이는 게 한 30% 되고 70대가 되면 거의 60%예요. 근데 이분들이 다 아픈 건 아니고 아픈 것까지 포함하면 조금 줄어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증상이 없으면 그냥 일상생활을 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시 다른 이제 연구에서도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증가를 하는데 보시면 여자분들은 벌써 65세 되면 40%, 70세 되면 60% 이런 식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남자들은 보시면 아마 65세, 70세 쪽 가도 많이 안 올라가죠, 그죠? 대부분 이제
여성분들이 관절염이 심하게 빨리 오게 됩니다. 여자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고, 보시면은 이제 또 뚱뚱하면 아까 안 좋다 그랬죠. 그래서 뚱뚱한 게 관절염 악화의 주범입니다. 그래서 체중을 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왜 그러냐면 체중이 한 1kg 부르면 무릎에 한 일상생활에서 걷는데도 한 3배 정도 그 부하가 가해지거든요. 그래서 1kg가 늘면 3kg가 드는 겁니다. 무릎에 가해지는 힘이. 그래서 뚱뚱한 사람이 안 뚱뚱한 사람에 비해서 한 2~3배 정도 관절염이 생길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관절염을 예방을 하시려면 젊어서부터 꾸준히 운동을 하시고 식이 조절을 하셔가지고 체중이 이상적인 체중을 할 수 있도록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상적인 체중이 뭐냐? 그럼 이렇게 몸무게를 키로 복합해서 나누는 이런 복잡한 방식이 있는데, 이렇게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렇게 가서 체질량 지수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자기 나이에 맞게 이렇게 적절한 체중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주니까 한번 참고해서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뚱뚱한 게 안 좋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마른 것도 좋으냐? 마른 것도 좋지 않아요. 마른 것도 이렇게 마르게 되면 살도 빠지지만 이게 실제로는 근육이 또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 근육이 약하면 나중에 다리 통증도 쉽게 생기고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표준 체중을 유지를 하시는 것이고, 특히 할 수 있으시면 여기 김연아 사진인데 보시면 운동을 많이 해서 다리 근육이 대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적절하게 운동을 꾸준히 해서 하체 근육을 튼튼하게 유지를 하는 것이 나중에 이제 오랫동안 관절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관절염 예방하는 크게 3가지 보시면, 일단 체중 조절 말씀드렸고요. 사실은 이제 나이가 들수록 여자분들이 있는, 그다음 여성에서 많이 생긴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현실적으로 체중 조절을 잘 하시고, 또 하나는 운동을 하셔가지고 다리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쭈그리는 거나 힘든 일 하시는 거 조금 피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럼 무릎에 좋은 운동이 뭐냐?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릎에 충격이 안 가는 운동이에요. 충격이 안 가려면 체중이 안 실리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권장드리는 게 물에서 하는 운동이에요. 물에서 하면 물에 떠 있으니까 체중이 무릎에 안 실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좋고, 또 하나는 이런 자전거 운동입니다. 실내 자전거 운동. 요것도 보시면 체중은 의자에 앉아서 하니까 무릎에 안 가잖아요. 그러면서 다리 운동을 할 수가 있고, 걷기 운동은 안전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안 아픈 범위 내에서 걸을 수 있으시면 항상 걷는 운동도 하시고, 혹시라도 좀 적극적으로 젊게 사시는 분, 이제 나이가 많으시지만 헬스장 가서 운동을 하신다. 그러면 뭐 러닝머신이나 이런 거 안 좋으니까 그거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체중 안 싣고 할 수 있는 근력 운동을 하시면 충분히 안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영, 실내 자전거 운동, 평지 걷기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고, 안 좋은 운동이 뭐냐? 젊었을 때는 이렇게 막 계단도 뛰어오르고 이렇게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아까 관절염도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약해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뛰는 운동, 러닝머신 하는 거 좋지 않고, 특히 이제 축구나 테니스 뭐 이런 격한 운동을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무릎 관절 입장에서는 썩 좋지 않기 때문에 나이에 맞게 좀 강도를 줄여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산에 가는 거는 괜찮은데 이게 등산을 하면서 이제 내려올 때 다리 힘도 많이 빠지고 또 충격이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등산 자체가 좋지는 않지만 하시더라도 내려오실 때 굉장히 좀 조심해서 내려오셔야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뛰는 운동 좋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여자분들이 많다 그랬는데 그냥 제 생각에는 뭐 시골 할머니들이 이제 밭일을 많이 해서 하셔서 그렇고, 다른 꼭 시골에 안 계시더라도 이렇게 쪼그려 앉아가지고 걸레질도 많이 하시고, 뭐 이렇게 빨래 빨거나 하면 쪼그려 앉아서 이제 빨잖아요. 그죠? 그런 거 자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거 들고 쪼그려 앉고 하는 거 좋지 않고, 아까 뚱뚱한 거 안 좋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그럼 이제 관절염이 생기면 어떻게 치료하느냐?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고, 엑스레이가 어떤지, 얼마나 아픈지에 따라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제 증상이 많지 않을 때는 이제 아까 처음에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기에는 무조건 약 먹고 그런 건 아니고, 운동을 가벼운 운동, 아까 안전한 운동 해서 다리 근육을 키우면 훨씬 더 증상을 좋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요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아픈 거 안 하는 거예요. 괜히 여기 계단 다니면 아픈데 계단으로 다니지 말고, 아프면은 에스컬레이터 타고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시고 그렇게 하는 게 낫지, 괜히 계단 다니는데 아프니까 수술을 하고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런 것부터 해보시고 그래도 아프다. 그러면 이제 또 운동을 역시 하면서 약을 먹고 뭐 이렇게 하고 그래도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는 거는 이제 여기 영어로 막 써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적절하게 자기가 혼자서 아까 그런 운동을 하고 그 가벼운 충격이 안 가는 그 유산소 운동을 하는 거는 관절염 치료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그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다리 힘이 좋아지는 게 유연성도 좋아지고 체중도 뺄 수 있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하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기분이 좋으면 아픈 것도 잊어요. 예. 혼자 막 우울하면 안 아픈 것도 아파지고 막 그러는데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가끔 이제 관절염이 있으니까 다니지 말라 그래서 집 안에만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걷는 운동 하시고 밖에 나가서 이제 활동을 하시는 게 훨씬 더 관절에는 좋습니다. 그래서 그럼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계란 깨기 운동이에요. 어디 가끔 병원에 가서 배우시는 분도 있을 텐데 다리를 쭉 펴고 허벅지에 힘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뒤로 젖히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뒤에 뭔가 이제 계란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젖혀가지고 이렇게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고 또 이렇게 다리가 들어서 하는 것도 그래서 허벅지 근육을 강화를 하는 게 무릎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물요법인데 약은 제일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게 타이레놀이에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그 굉장히 경미한 관절염에서 표준적인 치료는 타이레놀이니까 꼭 무릎이 아픈데 병원에 꼭 가기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은 하고 증상이 심하지 않으시면 집에 있는 이제 통약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타이레놀 드시면 되고 그래도 아프다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서 소염진통제를 처방을 받아서 먹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글루코사민이나 다른 파스 같은 것도 있는데 가끔 이제 약을 처방을 해드리면 약을 이거 계속 먹어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그냥 진통제 아니냐 그 다음에 뭐 내성이 생길 것 같다 이러면서 안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 약을 먹을 건지 수술을 할 건지 본다 그러면 당연히 약을 먹는 게 더 안전하고 더 이게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은 관절염에서 약을 먹는 거는 굉장히 당연히 해야 되는 치료니까 이런 걱정을 하지 마시고 약을 드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똑같이 아까 뭐 미국 가이드라인인데 소염제를 먹는 건 굉장히 표준적인 치료로 권장되는 상황이고 간혹 이제 글루코사민을 많이 이제 문의도 하시고 실제로 드시는 분도 많아요. 비싸게 해가지고 사실 이제 글루코사민이 먹는다고 관절염이 적극적으로 치료되는 건 아니고 그냥 영양제 정도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비타민이나 이런 것처럼.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이상한 약물을 드시는 건 당연히 안 좋고. 그래서 약을 쓰는데 과거에는 앞서 김정환 교수님이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과거에 이제 저희 의약분업 전이나 이럴 때 보면 이제 스테로이드 먹는 약을 간혹 처방을 하는 병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부작용도 많고 아까 뭐 어떤 분이 문의하셨듯이 뭐 골괴사증도 생기고 그 다음에 쿠칭 증후군이라 해서 몸도 뚱뚱해지고 막 피부도 얇아지고 굉장히 안 좋은 병들이 생겼는데 최근에는 이제 거의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스테로이드성 스테로이드가 아닌 소염제를 가장 많이 쓰고 있고 소염제가 다 안전하냐? 그렇지 않아요. 이제 소염제 먹으면 속도 쓰리고 그 다음에 오래 먹으면 간이나 신장도 안 좋아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이제 아플 때만 드시면 되고 이게 약을 먹는다고 해서 관절이 재생이 되거나 하는 치료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또 이제 혈압이 있거나 이러신 분들은 그냥 소염제 먹는 게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이제 혈압도 좀 올라갈 수 있고 이렇게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분들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에만 의존하시면 안 되고 본인도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약도 먹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운동도 병행을 해야 약을 먹는 횟수도 좀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증상도 훨씬 더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글루코사민 이거는 초기 관절염에서 조금 효과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먹어서 괜찮으시면 드셔도 되는데 그냥 영양제 정도로 생각을 일단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사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병원에 가면 이제 주사 요새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그 작년 한 해 보면은 한 200만 명이 주사를 맞았대요. 그래서 한 850만 번 맞았다고 하고 대부분 이제 무릎이나 어깨나 맞게 되는데 나이대도 보시면 대부분 40대, 50대, 70대 이렇게 나이 40대 이상이에요. 그래서 분들 많이 맞고 계시고 그런데 이제 간혹 주사도 아까 글루코사민이랑 비슷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이제 간혹 하기도 하는데 심한 관절염에서 일시적으로 효과는 있으니까 간혹 하기도 하고요. 근데 너무 많이 맞는 거는 관절이 오히려 망가질 수 있으니까 좋지 않습니다. 그거 말고 이제 연골 주사, 여기 히루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병원에 가시면 이제 연골 주사라고 부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연골 주사 맞으면 이름을 기가 막히게 연골 주사라고 지어가지고 간혹 그게 이제 맞으면 연골이 재생되는 주사로 착각을 하시는 분들 간혹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연골의 그 관절 속에 있는 성분을 이렇게 조합해서 공장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윤활 주사입니다. 그래서 관절염이 생기면 되게 뻑뻑해지고 이런 증상이 있는데 연골 주사를 맞으면 일시적으로 굉장히 좀 부드러워지고 그런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주사고, 대신에 이제 관절이 아주 심하면 이게 초중기 관절염에서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관절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수술할 정도가 된다 그러면 효과는 없고 간혹 이제 주사를 할 때 소독도 잘 하고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염증이 생겨서 병원에 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되게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연골 주사는 윤활 영양제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대개는 일주 간격으로 한 3번, 4번 맞는데 최근에는 뭐 한 달에 한 번 맞는 그런 제도도 생겼다고 하네요. 그래서 하고, 그래서 말기 관절염에서 쓰면 안 되고 말기가 되기 전에 하는 게 좋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너무 이제 주사 맞으면 일시적으로 좋으니까 계속 맞으시는데 너무 자주 맞으면 이렇게 염증이 생겨서 부어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은 문제가 이제 관절에 한번 염증이 이런 그 관절염이랑은 틀려 이제 균이 들어가서 이제 무릎에 고름이 차는 건데 굉장히 치료하기가 힘들고, 이렇게 고름이 한번 찬 무릎은 나중에 관절염이 아무리 심하고 통증이 심해도 인공관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생 막 진통제를 달고 살아야 되는 그런 게 돼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주의해서 맞으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대체 초기 관절염에서는 괜찮지만 내가 어디 가서 했던 인공관절 수술을 하라 그런다. 그래서 수술이 무서워서 계속 주사를 맞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렇게 돼서 오면 그때는 수술 못해요,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병원에서 인공관절 수술하라 할 정도로 이제 심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의사의 말을 잘 따라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괜히 이제 수술 안 하려고 딴 길을 가다가 더 제대로 된 길을 안 가고 엉뚱한 데로 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줄기세포 또 문의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아까 이제 연골이 일부 구조적으로 상했을 때는 줄기세포 치료가 어느 정도 이제 세포 치료를 하는 것 대체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냥 이렇게 연골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닳아서 없어진 그 퇴행성 관절염에는 큰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고 아직은 연구 중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그 비싼 비용을 들여서 사실 권장할 건 아니고요. 뭔가 줄기세포 그러니까 환상을 좀 가지고 뭔가 이거 주사 맞으면 막 재생이 될 것처럼 기대를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으니까 좀 생각해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이제 다 왔다. 그럼 이제 수술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언제 하냐면 이렇게 약물 치료하고 물리치료하고 쭉 해가지고 조절이 잘 되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약을 먹어도 아프고 가는 거리도 제한이 생기고 한 5분 10분도 걷기 힘들고 그러면 이제 수술을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수술이 꼭 인공관절만 있는 게 아니고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많고 관절이 심하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인공관절을 많이 하게 되는데 50대 정도 그분들에서 이제 관절염이 꽤 있게 되면 그때는 이제 인공관절 하기는 좀 이른 나이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오다리가 있고 이런 분들한테 다리를 이렇게 피게 되는 교정하는 절골술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이제 다리가 이렇게 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안쪽에 이렇게 관절이 다 닳았어요. 이쪽은 깨끗하고 그렇게 했는데 다리가 이렇게 휘어 있다. 그럴 때 이제 뼈를 이렇게 절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세판을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리를 만들면 체중이 원래 안쪽에 실렸던 게 이렇게 바깥쪽, 이 깨끗한 쪽으로 옮겨주는 이런 치료를 해서 나이가 젊은 환자에서 인공관절 안 하고 자기 무릎을 좀 더 쓸 수 있게 만드는 치료인데, 이것도 이게 너무 심한 관절염이 너무 심하게 진행했을 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한 중기 정도 관절염에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51세고 똑같이 이제 연골이 여기 이렇게 따라 있는 거에 따라 있을 때 이렇게 계획을 해서 이렇게 수술 전에 얼마나 이제 꺾을지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에 이렇게 돼 있을 때 정리를 하고 관절 소개도 이렇게 하게 되고 수술 이렇게 하고 나면
1년째 이제 연골 재생도 잘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가능하냐 그렇지 않고 뼈를 잘라서 수술하기 때문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뼈도 약하고 뼈 붓는데도 문제가 있으니까 못하고 대부분의 젊은 환자들한테 젊고 활동적인 환자들에서 하고 그리고 이제 다리가 이렇게 오다리로 휘어 있는 분들의 다리를 필 때 효과를 좀 얻을 수가 있고 이렇게 심하게 진행을 하거나 이렇게 다 망가졌을 때는 수술을 못 해요.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심하지 않은 관절염이 있는 환자에서 이렇게 절개를 해서 수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절골 간혹 이제 외래에서 뼈를 자른다 그러면 되게 겁을 먹고 수술 안 하시는 분이 되게 뭐 이름이 절골술이라서 그렇고 사실은 이제 교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다리 형태를 교정을 해가지고 이제 덜 아픈 쪽으로 딛고 다닐 수 있게 하는 거고 이것도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작년 한 해 전국적으로 한 13,000건이죠. 13,000건 정도 했다고 하고 보시면 되게 한 50대, 40대, 50대 젊은 환자들에서 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절골술이 뭐 그냥 휜다리 교정하는 목적으로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인공관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공관절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흔하게 하는 거는 아래 그림처럼 전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아래 이제 뼈를 이것도 뼈 잘라야 돼요. 뼈를 이렇게 자르고 금속을 끼는 이빨 씌우듯이 이런 치료고, 근데 이제 나머지 부분이 괜찮고 이렇게 안쪽만 관절이 상했을 때는 이렇게 부분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이 서로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인공관절은 심한 관절염 그리고 나이가 60세 이상이 됐을 때 그렇게 하는 거고, 인공관절을 하고 나면 막 뛰어다닐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인공관절 하게 되면 이빨로 치면 이제 틀니나 요새 임플란트 새 이빨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한데 틀니나 이빨 하고 나서 딱딱한 거 씹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 얼마 못 쓰고 다 망가지겠죠, 그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인공관절도 하게 되면 인공관절 하시고 막 뛰어다니거나 뭐 시골에 가서 밭일 하시고 나 무거운 거 치고 뭐 이렇게 되시면 인공관절 얼마 못 쓰고 다 망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인공관절에서 막 운동하고 싶은 운동도 하고 뭐 이러려고 인공관절 하신다. 이건 안 맞는 거예요, 이제. 인공관절 하는 목적은 안 아프게 일상생활에서 걸어 다니고 할 수 있게 그 정도로 목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이제 이 부분으로 하는 건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부분으로 하는 거의 장점은 뭐냐면 회복이 굉장히 빨라요. 이게 이제 수술하고 한 2주 된 환자인데 혹시 2주 최대한 반대쪽도 한번 해보시고요. 단점은 이제 전체를 수술하는 게 아니라서 반대쪽이 또 망가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10년을 썼을 때 문제없이 쓸 확률이 크게 전체 인공관절 하게 되면 한 98% 된다 그러면 부분으로 하게 되면 94% 정도 돼요. 조금 떨어집니다. 그런 문제는 있지만 대신에 이제 회복이 빠르고 쓰시는 동안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인공관절 하기에 좀 젊은데 아까 교정하기에는 조금 좀 심하고 이런 환자들에서 간혹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한테 이제 수술을 작게 하는 거죠. 작게 해서 잘 걸어 다닐 수 있게 그런 목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데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아까 그랬듯이 이제 오다리가 심하게 있거나 아니면 혹시 인대가 젊어서 다쳤다거나 그다음에 무릎 바깥쪽이 깨끗해야 돼요. 나머지 안쪽만 빼고. 근데 바깥쪽도 안 좋다. 그러면 이제 그런 환자들은 못 해요. 그래서 대부분은 제일 많이 하는 게 크게 하는 인공관절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실제 사진을 보여드리면 충격을 받으실까봐 그래서 모형을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뼈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쇠를 끼는 수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도 쇠가 있고 밑에도 금속이 있고 그 사이에 이제 플라스틱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모양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공관절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작년이나 이렇게 쭉 보시면 한 해 한 7만 명이 수술했다고 그러고 작년에는 한 8만 명 수술했는데 2005년에 조금 감소했는데 이게 이제 메르스 때문에 약간 줄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시면 한 60대 이상, 70대가 대부분인데 합치면 거의 한 80-90%가 60대에서 70대죠. 그래서 그렇게 수술하게 되겠고 다리가 이렇게 휘어 있으면 인공관절 하면 당연히 다리도 일자가 되고 이런 모양이 되죠. 그래서 대부분 인공관절 수명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시는데 옛날에 한 20-30년 전에 만들었던 인공관절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가운데 플라스틱이 달았어요. 달아가지고 이렇게 달아서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얼마나 쓰느냐 그래서 한 10년 쓰면 한 10년 내지 15년 씁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최근에 나오는 저기 인공관절을 이렇게 플라스틱이 달린 일은 굉장히 좀 드물어요. 그래서 잘 만들어졌고, 그보다는 그래서 인공관절이 만들어지는 재수술을 왜 하느냐, 망가지면 재수술을 해야 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크게 한 두 가지. 그러니까 아까 여기 마모라고 써 있는 게 아까 플라스틱이 다른 건데, 그거는 별로 없고, 하나는 염증이 생기는 거, 또 하나는 인공관절이 이제 뼈에다 이렇게 고정을 해놓는데 뼈 자체가 주저앉거나 인공관절이 이렇게 뼈에서 떨어져서 노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 두 가지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염증은 또 말씀드리고, 아까 인공관절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그게 아까 여기 들었듯이 인공관절 하고 나서 뭐 힘든 일 하시고 쪼그라니 밭일 하시고 이렇게 되면은 그런 게 잘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감형을 말씀드리면 이제 인공관절 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관절 하면서 균이 들어가서 염증이 생기는 이 비율이 사실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0.5에서 한 1.8% 정도 되는 걸로 되는, 평균 되면 한 1% 정도 되죠. 100명 중에 1명인데 인공관절 했을 때 어디 뭔가 한다 그럴 때 100명 중에 1명 문제 생길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할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꽤 적지 않은 수치인데, 아직까지 이제 의사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 요 정도가 전 세계 평균이에요.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만약에 인공관절이 염증이 생기게 되면 인공관절 아까 꼈던 거 다 빼내고 막 이렇게 이상한 거 막 이렇게 생제 섞은 시멘트 넣어놓고 해도 잘 치료가 안 되고 굉장히 문제가 크게 됩니다. 그래서 되겠고, 아까 이제 주사가 말기관절염에서 많이 맞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냐면 이제 주사를 많이 맞으시면 이렇게 염증이 생길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가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주사를 맞고 나시면 문제가 안 생기는지 한 몇 개월 정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수술을 할 정도로 심하시다 그러면 주사는 안 맞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미국의 연구 결과인데, 쭉 보시면 이게 여기 아까 회색이 주사 안 맞으신 분들에서 이게 1%, 평균 1% 정도 된다 그랬죠. 이게 그렇다 그러면 주사 맞으신 분들은 한 2배 정도 쭉 계속 항상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술 받을 정도로 관절염이 심하다 그러시면 절대 주사는 사실은 뭐 권장하지 않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비감염성 실패, 이거 뭐냐면 아까처럼 뼈가 노는 거예요. 그래서 뼈가 이게 단단히 박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보시면은 이제 플라스틱이 닳는 거 달아서 하기도 하는데, 이런 거는 이제 적고, 지금 이제 무균성 해리라 그래서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뼈가 주저앉거나 인공관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다 공간이 이렇게 막 다 생겨 있죠. 주저앉아가지고. 그 다음에 인공관절이 원래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보시면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서 뼈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재수술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런 거 안 생기게 하려면 인공관절 하시고 나면 절대 이렇게 사실 쪼그라는 거 별로 좋지 않고, 밭일 하시면 안 되고, 사실 양관다리 하는 것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공관절 하시고 나면 이렇게 침대 생활하시고 의자 생활하시고 이런 제약들이 생겨요. 그래서 인공관절이 꼭 편하게 일상생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거 알고 계시고, 여러 가지 이제 수술을 해서 수술로 통증은 좋아지고 할 수도 있지만, 수술로 이뤄서 좀 불편한 점들이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잘 생각을 해서 균형을 잘 잡아서 이제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메모지에 쓰시고.